안녕하세요. 5장 에이즈의 국제적 대응 웨비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다음 페이지 해주시고요.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에이즈에 대해서 일단 간략한 설명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에이즈는 다들 아시겠지만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질병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바이러스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고요. 감염 경로는 이제 주로 섹슈얼 컨택트여서 사실 이제 쉬쉬하는 부분이 많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감염 초기 증상이 없거나 혹은 이제 약간 미열 정도 나고 감기 기운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이제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병이고요. 사실 에이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기전이 바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거기 때문인데요. 사실 에이즈 자체로 사망한다기보다는 이제 각종 이제 기회 감염, 그러니까 다른 질병들로 사망하는 그런 게 주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결핵 같은 폐질환이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이제 암 같은 거로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HIV 바이러스는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 세포에 이제 침투하는 각 단계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붙어서 역전사 효소로 이제 유전자 정보를 합성하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에이즈에 대한 치료 약제들도 이 단계들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개발된 상태이고요. 이제 개별 약들은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약제, 그러니까 한 단계만 저해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내성이 증가하고 이제 치료 효과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할트 요법이라는 요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많이 들어보신 칵테일 요법입니다.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이렇게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믹스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강하게 제압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초회 치료 내용 보시면 역전사 효소를 저해하는 기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역전사 효소라는 거는 인간의 진핵 세포에는 없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일단 타겟팅하기가 편하고 일단 되도록 인간 세포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약의 복용 수능도나 내성 같은 걸 고려해서 이 약제들을 이제 섞어서 예를 들어 세 알을 먹었어야 될 걸 한 알에 압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후 발표 내용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이런 약제 요법들이 정착되기까지도 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책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국제보건 황금 시대 이전에 에이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치료 방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보건 황금 시대는 흔히 지금 21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를 바로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에이즈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책에서 언급하기를 공공의 관심, 그리고 재정의 지원, 보건관리 전달의 조직 구조 개편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이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처럼 의학과 국제보건의 전망을 잘 보여준 질병 투쟁의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의학은 가장 젊은 과학으로 여겨졌고 의학에서 가장 훌륭한 도구들은 바로 20세기 후반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즈가 나타나자 병원체를 찾고 이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개발한 등의 20세기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건 평등을 고려하는 계획도 20세기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국제 보건을 향한 앞서 말한 세 가지와 또
이러한 평등의 비전이 공적인 상상 영역에 어떻게 진입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고, 그게 제도화와 재정 확충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연도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10배 이상 늘렸고, 또한 개인 자선가들 역시 연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였습니다. 에이즈와 결부된 앞서 말한 낙인과 비난을 딛고 미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국제보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의 개인재단, 또 IMF와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국제 조직들도 국제보건 기여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재정 확충 등으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의 정부 또한 공중보건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도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HIV 치료를 위한 기금을 유례없이 증가, 아, 에, 개상도, 개발도상국에서도 HIV 치료를 위한 기금이 유례없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국제연합의 에이즈 계획 등의 새로운 국제보건 정책 계획 또한 제도화를 이끌음으로써 재정 확충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황금시대 이전에 에이즈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에이즈 진단을 받는 것은 사망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1991년 히다노신이라는 약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1년에 8,000달러 정도가 드는 AZT 투여가 유일한 치료 대안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요법에 FDA 승인 등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국제보건 관점에서의 에이즈 관심은 미비하여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보건 활동가 중 단 10%만 국경 너머의 에이즈에 관심이 있었다는 자료 결과 또한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은 아직 국제보건 관점에서 미비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실상은 여전히 심각하였습니다. 이런 와중 2000년대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와 토머스 루크만은 제도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제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낮아 빈약한 재정에 의존하였고, 단지 파이의 크기를 키우고 재조직하기보다는 작은 파일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낮게 달려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제도화로 인한 제약이 국제보건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은 에이즈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치료법 연구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1995년 프로테아제 억제제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승인되었고, 이후 1996년에는 비뉴클레오타이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로 알려진 또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인 네피라핀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연도 하반기 에이즈를 위한 11차 국제총회에서 데이비드 호라는 과학자가 서로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적어도 두 부류 이상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세 가지를 사용하는 요법인 HART를 발표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효과가 입증되어 에이즈는 이후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 표는 1996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관련 표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의 차이가 지출의 차이가 되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앞선 밴쿠버 총회의 테마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희망이란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트의 초기 책정된 비용은 환자 한 명당 연간 15,000달러로 개발도상국 환자들에게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과 공중보건에서는 가난한 국가의 에이즈 치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어떤 저명한 의학 잡지인 랜싯에 수록된 두 편의 글을 살펴보면 이 두 글의 핵심 요지는 에이즈 예방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하트를 이용한 치료보다 28배 이상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방과 치료를 상호 배타적인 활동으로 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하트의 경우 평생 엄격하게 투약 시간을 지키는 등 복잡하기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잘 전달될 수 없다는 요지의 관점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하나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1차 치료의 효과가 사라지면 내성균주에 의한 2차 치료, 나아가 3차 치료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의학적 아파르트헤이트인데요. 이러한 앞선 사실들은 치료가 가능한데도 그것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뻔뻔한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 환자들은 앞서 말한 투약 시간 등의 준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치료와 예방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개념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01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133명은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에이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폭넓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강한 근거가 있음이라는 부분을 선언하고 현재 두 가지의 장벽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가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요법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버드 컨센서스 성명은 각종 캠페인을 비롯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치료적 간극을 좁히는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제도화와 재정 확충을 통해 하트의 접근권이 용이해졌는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HAART 치료 접근권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네, 개발도상국들이 원래 HAART 치료를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워서 치료를 받기 어렵다가 제도들이 개선이 되고 에이즈 원조 프로그램들의 재정이 확충이 되면서 접근권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에이즈 치료율이 높아지게 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ART 접근 확대를 가능케 한 제도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제도가 정립되면서 에이즈 치료제는 더욱 보편화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브라질에서는 특허를 받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 제네릭 상품, 즉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래 의약품을 복제해서 만든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덕분에 브라질 내 HAART의 가격은 2001년까지 70%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받은 약제를 제네릭 상품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국 내에서 제네릭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건이 1997년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에서 국가적인 보건 응급 상황이 닥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 HART 약제의 특허권자의 허가가 없어도 제네릭 상품을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고 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낮은 가격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이즈 환자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가격을 부담하기엔 너무 비쌌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50만 명 가운데 고작 1% 정도만이 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법을 통과하자 39곳의 제약회사가 자기들의 특허가 보장되는 독점 판매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이 의료법을 뒤집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근거로 이 법이 제적 재산권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역시 처음에 제약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클린턴 정부의 무역대표부 대표는 199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료법 통과가 지적재산권의 개념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런 조치를 받을 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자 미국의 에이즈 활동가들 그리고 의회 내에서 흑인회 구성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법 폐지를 압박하는 정책을 멈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제약 회사들이 소득이 낮은 국가들로부터 거두는 수익은 어차피 5에서 7%로 낮고 원래 약품 가격이 그것의 생산과 연구 개발에 드는 비용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너무 비쌌다는 이유입니다. 네. 가검사지는 의료법 폐지의 목소리를 낸 의원들의 유세장에 현수막을 들고 있는 에이즈 활동가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Goal Kills, AIDS Drugs for Africa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은 탐욕스러운 살인, 아프리카의 에이즈약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유세장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 활동가들은 덕분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료법 폐지를 뜨거운 감자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특별한 시민투쟁이 이 의료법이 지지받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예일대 학생들의 캠페인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HART의 가격은 1인당 1년에 1,600달러를 부담할 정도였지만 1년 GDP는 약 3,000달러로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예일대학교와 BMS라는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타부딘의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 특허권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뉴욕타임즈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단체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였고 결과로 예일대학교와 BMS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스타부딘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스타부딘의 가격은 96%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01년 4월 제약회사 39곳이 모두 수속을 철회하게 되었고 같은 해 말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 도하 선언이 채택이 되어 TRIPS라고 알려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1995년의 국제조약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구성국가가 취하는 조치를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다른 말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대다수가 적어도 일시적으로 몇몇 차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특허권을 앞선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합의는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HIV 약품의 제네릭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음은 2002년에서 미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HART 약제에 대해서 환자 한 명이 연간으로 드는 비용을 비교한 건데 미국에서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개발도상국에서는 300 혹은 400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 값이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았는데 가난한 국가에서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활동가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이 가난한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은 2001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자리에서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와 싸우는 국제기금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 기금은 최초의 지출을 결의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국에서 시민들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에이즈 관련 청원 운동들이 열리고 이는 연예인들, 정치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의 인물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에이즈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때 에이즈 원조 활동을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문란으로 비난했었는데
언젠가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은 국제적인 에이즈 경각 운동의 선구자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국제적 에이즈 프로그램에 연간 30억 달러를 쏟아붓고 총 150억 달러를 인가하는 법령을 통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아프리카 원조 를 2배로 늘리고 에이즈 치료에 대해서 보편적인 접근에 가능한 가까이 다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렴해진 약품 가격,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입증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생존주의, 그리고 엘리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국제적인 에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장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제보건의 황금시대 이전에는 에이즈에 대한 치료 약물도 거의 없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이즈 대응은 시도조차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수치로 이제 쉽게 평가되고 단기적인 목표들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치료와 예방 시스템 전달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아파르테이트라고 할 만큼 이제 절망적이었는데요. 초반에 AGT 단독요법에서 하트요법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면서 에이즈의 치료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이즈 치료가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기존의 제도화의 극복과 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 낮게 열린 과실만 따먹을 필요가 없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는 공공보건을 위한 의료 접근권에 더 비중이 실리면서 에이즈 치료약제의 값싼 공급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적인 원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에이즈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황금시대 이후인데요. 21세기의 첫 10여 년은 국제보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개발도상국도 보건관리체계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과 함께 각종 국제보건 재정의 지원이 급증하면서 에이즈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즈의 종말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하는 것이 곧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에이즈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과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이즈가 만성질환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이즈에 대한 대응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시스템 정립을 위한 베이스가 되기도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5장 발표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